예, 안녕하세요. 이제 기본 강좌, 제 부동산 학교는 제 25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강의 주제는 이제 311페이지에 나오는데, 311페이지에 그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그 분산 투자인데, 포트폴리오, 311페이지에 나오는데,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이 이제 있겠죠. 근데 여러 자산을 이제 투자하면은, 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죠.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투자를 통해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실현시킬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논리가 포트폴리오인데, 근데 아무 자산끼리 결합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건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맨 먼저 하는 것이 포지션별로 그 열등한 자산은 이제 솎아내고 우수한 자산을 이제 골라내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경영학처럼 깊숙하게 되진 않고 그 용어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1회부터 쭉 보면은 15회 때 포트폴리오 문제가 난이도 최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전 시대에 나왔었던 그 용어가 안 나오고 이제 아주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모의고사를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해드리면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요즘에는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난이도가 세서. 두 번째로 난이도가 이제 17회 때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13회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이제 무난한 그 용어 위주로, 괜히 포트폴리오에 쓰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되느냐,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위주로만 정리하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너무 센 것은 부담되니까 시험범위 이탈한다는 느낌 들어서 개념 위주로 하는 과정 중에 조금 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기대수익률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 자산에만 투자했을 때 기대수익률 구하는 건 했지만은, 여러 자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수익률을 이제 계산 문제로 내는 그러한 구조가 이제 새로운 형식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잘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먼저 제일 언급하는 것이 그 311페이지에 그 평균 분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위험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평균 분산법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는 자산을 먼저 솎아내는 겁니다. 책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균 분산법에서 그 세 번째 줄에 그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그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그 편차, 그리고 그 표준 편차로 위험을 추정하고,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통계적 기법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쭉 이제 밑에 예제는 우리가 아마 풀어봤던 내용이죠. 기대수를 계산하는 건 풀어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가 문제가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위험을 측정하기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게 쭉 나와요. 계산하지 마세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은 문제상에서 데이터로 이제 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이제 여러분 체크하실 내용이 평균분산 원리를 다른 말로 평균분산 지배원리라고 그래요. 그 반가로 3번에 그 지배원리라고 해서 오른쪽 표에 313페이지 꼭대기에 표가 구성되어 있죠. 314페이지에 나오는 그 표 있죠, 표. 표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표로 나왔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논리가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제 주제를 한번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이제 지문으로 나오죠. 우리 시험에서는 평균 분산법 또는 평균 분산 결정법 또는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평균이란 말은 뭘 말하냐면 수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산이란 말은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분산법을 해석하면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하고, 그리고 그 부담해야 될 위험, 수익과 위험을 이제 그 분석해서 측정해 가지고 우수한 자산을 골라내고 열등한 자산을 솎아내는 방법,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익을 논할 때 이거를 뭘로 굳혀야 되냐면 기대 수익률로 굳혀야 돼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으로 계산된 이제 수익률이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기대수 계산할 때 호황, 보통, 불황하고 수익률을 제시해주고 확률값이 가중치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이제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평균은 수익을 의미하고 이거는 기대 수익률 데이터로 굳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기대 수익률하고 분산값 직접 비교가 어려우니까 기대 수익률과 비교하는 이제 수치로서 분산을 제곱권한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그냥 이제 계산 문제는 표준 편차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수익을 말하고 표준 편차 위험을 말한다는 식으로 해서 평균분산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과 수익을 측정해서 어느 것이 우수한 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표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313표 표 꼭대기에 나온 표가 평균분산법으로 하다 보니까 경우수가 4가지가 나와요. 이 4가지 경우수를 최근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그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은 투자 대상이 A하고 B가 있다면 가정해 보세요. 근데 A하고 B가 조사해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같대. 같은 수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를 보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죠. 최근에 이제 정답이 여기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럼 평균분산법에 의하면 이렇게 제시해줘. 평균분산법에 의하면 꼭 조건이 나오니까, 또는 위험과 수익의 측정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느 거를 선택하냐라는 논리야. 이때는 이제 당연히 수익이 같으면은 표준 편차가 위험이니까 위험이 큰 걸 선택하겠어? 낮은 걸 선택하겠어? 당연히 낮은 걸 선택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B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A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A는 기각하라는 뜻이야.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래프로도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A하고 B를 비교해봤더니 기대 수익률이 B가 더 커. 근데 편차를 비교해보니까 A, B가 같아요. 그럼 이때는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 이때도 B를 선택해야 돼. 당연할 겁니다. 두 번째 경우도 A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에서 기각시켜야 됩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수익이 같으면은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같으면은 수익이 큰 걸 선택한다는 뜻이야. 이런 경우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야. 투자자 성향이 공격적이든 보수적이든 관계없이 다 B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경우가 또 제시해 주는데 A하고 B를 비교해봤더니 기대 수익률이 B가 더 크고요. 표준 편차를 비교해보니까 A가 B보다 더 크다는 조건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라는 거죠. 세 번째 경우를 봐도 이거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고민될 필요가 없어요. 이때도 당연히 뭘 선택한다? B를 선택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 경우는 B라는 자산이 수익면에서 위험면에서 왜 1, 2번에 대한 공통적인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B는 A보다 수익도 크면서 위험도 낮은 자산이야. 최고의 자산이잖아요. 이때는 당연히 B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1, 2, 3번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향에 따라 다 똑같이 B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근데 기출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말로 나와, 이게. 최근에 나온 게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같고, 이렇게 나와서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를 낸 거야. 근데 A 부동산의 표준 편차가 B 부동산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면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어느 걸 선택해야 돼? 이 말을 해석하면은 A하고 B는 수익이 같은데 A가 B보다 편차가 크다 그랬으니까 A가 더 위험한 부동산이잖아. 그럼 뭘 선택해야 돼? B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A를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말로 나온다. 그러니까 A, B 해놓고 기대 수익률 표현하고 표준 편차 표현해서 표준 편차가 위험이라는 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게 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네 번째 같은 경우야. 네 번째는 A하고 B를 비교해봤더니 B가 기대 수익률 크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비교했더니 B가 더 큰 거야. 이때는 A를 선택해야 돼? B를 선택해야 돼?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수익면에서는 B가 우수해. 그쵸? 수익 우수하고, 근데 위험면에서는 A가 우수한 거야. 그럼 B는 수익은 높지만 위험한 자산이고, A는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자산이야. 그럼 위험의 측정 결과하고 수익의 측정 결과가 상이하게 돼 있어요. 평균분산법은 수익 따로, 위험 따로 해서 우수한 자산의 본질을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투자자에게 어느 것이 우수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A 또는 B를 선택한다. 이런 지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 있죠? 이때는 이제 이 상황이 뭐냐면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투자자 성향을 이제 뒤에서 논하겠지만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돼요. 공격적 투자자들은 이제 위험이 높다 하더라도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겠죠. 보수적 투자자는 이제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걸 선택하겠죠.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1, 2, 3번은 고민이 안 되는데 이 네 번째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느 걸로 선택하느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더라. 근데 이 네 번째 같은 것도 지문으로 나와. 예를 들어서 B부동산이 A부동산보다 기대 수익률도 크고 표준 편차도 B가 더 크다면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A 또는 B 어느 것이 우수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야 돼. A 또는 B라는 것은 어느 것이 우수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A가 우수하다, B가 우수하다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나왔었던 지문 중에 이걸 가지고 정답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 2, 3번은 문제가 안 됐는데 요거는 괜찮은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네 번째 상황에 이제 투자안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하고 위험을 측정했을 때 어느 것이 우수한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잖아요. 두 가지가 다 한쪽이 다 우수하고 한쪽이 열등하고 다 나왔으니까. 그래도 네 번째 같은 경우를 그래서 어느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따져보는 거야. 상대적인 면에서. 즉 상대적인 위험도를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 논하는 것이 뭐냐면은 변이계수야. 우리 시험은 변이계수로 등장한다. 얘는 상대적인 위험도를 논하는 겁니다. 근데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13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에 대해서 변동계수로 되어 있네요. 우리 시험은 변이계수로 과거에 나왔어요. 그래서 책에도 첫 번째 줄에 변이계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왔죠. 변동계수보다는 여러분 변이계수로 하는 것이 나으실 것 같아. 그 의미는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상대적인 성과를 비교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항상 상대적이야. 위험이 낮은 투자안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변이계수는 어떻게 이제 공식에 나오냐면은 변이계수는 평균분산법을 상대적으로 논하는 거야. 수익 따로, 분산 따로, 즉 수익 따로, 위험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상대적인 위험도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계산할 때 밑에다가 이제 변이계수는 평균점 분산이 아니라 평균분의 분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평균분의 분산. 평균분의 분산인데 평균이 뭐라요?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분의 뭐죠? 표준 편차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변이계수는 상대적인 위험도를 따지는 겁니다. 상대적이라서 말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변이계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뭐죠? 더 위험한 부분. 더 위험한 투자안으로 보고 표준 편차가 위험이니까 이게 낮을수록 덜 위험한 투자안으로 판단해서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한다는 논리가 변이계수야. 이렇게 하면 이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드물게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예시가 되냐면은 A 투자안이 있고 B 투자안이 있더라. 그 데이터가 제시를 해줘. 기대 수익률이 제시를 해줘. 이건 다 숫자가 주어져야 돼. 이거 하나씩 구하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5%로 잡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얘를 10%, B는 기대 수익률을 10%를 잡아. 그리고 또 뭐가 제시되냐? 표준 편차가 제시해줘. 얘를 이제 2%로 잡고 얘가 6%가 제시를 해줘. 그래서 표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보기가 쫙쫙쫙 나와. 요것만 가지고도 우주선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평균분산하고 변이계수 차이를 한번 논하기 위해서 보기 1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평균분산법에 의할 경우 평균분산 원리에 의할 경우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그럼 어느 게 우수할까? 평균분산법에 의할 경우 A가 우수하다, B가 우수하다. 어느 게 우수하다? 그러면 평균분산법에 나오고 어느 투자안이 우수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O냐 X냐를 판단하려면은 요 말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평균분산 원리의 조합이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네 가지 경우가 있어. 1, 2, 3, 4 경우. 그럼 이 주어진 데이터가 1, 2, 3, 4번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수익면에서는 어느 게 우수해요? 얘는 5%고 얘가 10%잖아. 수익면에서는 얘가 우수하네. 근데 위험면에서 표준 편차 위험이잖아. 어느 게 우수해요? 편차가 작을수록 유리한 거죠. 위험이 낮으니까. 위험에 보니까 얘가 우수하네. 그럼 수익의 측정 결과와 위험의 측정 결과 서로 상이하잖아. 몇 번 낸 거야? 4번을 낸 거야. 4번.
4번 내기 때문에 이때는 평균 분산법에 의하면 A가 우수하다 또는 B가 우수하다 무조건 틀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어느 게 우수한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A 또는 B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와야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공격적 투자자는 B, 보수적 투자자는 A. 이렇게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식으로 하셔야 돼. 근데 똑같은 지문인데 바로 밑에 변이계수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해. 요즘에는 변이계수가 안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에 혹시 나왔다. 또 기출문제 실제 시험에 나왔다. 근데 보기에 변이계수가 있다. 그럼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변이계수부터 변이계수 지문 나온 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변이계수 쪽에서 나왔을 때가 3번인가 있었는데 변이계수 언급한 지가 변이계수 언급한 세 문제에서 2문제가 변이계수 정답이었었어요. 요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확인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변이계수에 하면 어느 것이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으세요. 그 변이계수는 보통 이제 상대적인 위험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도를 논하는 건데 이건 계산해야 돼. 평균분산 보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근데 변이계수는 계산해야 돼. 변이계수는 기대분의 편차잖아. A 부동산의 변이계수를 한번 제시해 봐야 돼. A 부동산 기대가 몇 프로다? 5%야. 5% 집어넣고 여기서 편추변이 몇 프로요? 2%야. 그 B는 변이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대수 몇 프로다? 10%예요. 표준 편차는 몇 프로다? 6%예요. 그러면 수익하고 위험의 절대값은 다르지만은 이거 상대적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5%, 10%가 직접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얘를 수익률 1%로 한번 통일시켜 보는 거예요. 얘를 5%를 1%로 바꿔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B도 10%를 1%로 한번 통일시켜 보면은 1%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5%에서 2%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1%로 환산하면은 2를 5로 나누면 0.4%예요. 얘는 6을 10으로 나누면 0.6%야. 그러면은 이제 A, B를 이제 변이계수 수치가 나온 거를 1% 통일시켜 보면은 1% 수익을 얻기 위해서 B는 0.6%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A는 0.4%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럼 수익은 같지만은 상대적인 면에서 어느 게 더 안전한 거야? A가 더 안전한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A가 우수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기출문제 보면 변이계수를 계산해 놓고 A가 더 위험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A를 우수하다고 해야 되는데 B가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시 말씀드려요. 평균분산에 대한 논리를 선택했을 때 세 번째 1, 2, 3번 같은 거는 고민할 필요 없죠. 네 번째 같은 것이 사실 선택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를 그래도 상대적인 면에서 어느 게 우수한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이제 변이계수가 혹시 나오면은 변이계수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변이계수 지문을 먼저 풀어보라라는 거야. 그럼 확률적으로 변이계수 정답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을 때 변이계수가 낮을수록 유리한 건데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거를 선택하게 하는 식으로 오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변이계수의 역할이야. 그 변이계수는 그래서 단독으로 내지는 않고요. 오지선다 중에 지문 딱 하나 나와요. 그게 저희한테는 괴로운 겁니다. 이렇게 변이계 자체도 낯선 용어인데 갑자기 정답 체크하다 보니까 또 계산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A하고 B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건 점이 하나씩 있지 않느냐. 수익면에서는 B도 우수하고 B가 우수하고 위험면에서는 A가 우수하니까 굳이 어느 걸 따져서 어느 게 우수하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우수한 거 두 가지를 같이 투자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같이 투자하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다? 포트폴리오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리를 통해서 네 번째를 투자하는 목적으로 세 번째 논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옛날에 뭐 선전에 뭐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아라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 논리도 있었죠. 그 포트폴리오 논리가 이제 314페이지, 여러분 314페이지 뭐죠? 연습 문제 나온 거 연습하지 마세요. 그거 보시면은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 삭제하시고 315페이지 포트폴리오 여기부터 이제 중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의에 보시면은 평균 분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포트폴리오 등장했다. 평균 분산 문제점이 뭐예요? 1, 2, 3번은 문제점이 아니잖아. 어떤 문제점? 네 번째 같은 경우가 문제점이라는 거죠. 선택하기 곤란한 거를 그냥 같이 선택하자.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나왔다. 평균 분산 논리 다음에 논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이제 그 키워드를 잡으면 되는데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다 기출문제야. 책에 보니까. 그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동그라미 1, 2, 3번. 거기 보면은 1번에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분산투자. 키워드가 뭐예요?
분산 투자가 키워드입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야.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부동산은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논리가 나옵니다. 2번 지문도 이제 부동산 쪽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3번이 포트폴리오 관리란 말이 되어 있어요. 포트폴리오 관리에 보면은 거기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죠. 이 불필요한 위험이 뭘까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위험이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번을 통해서 키워드가 분산 투자의 키워드 하시고, 동그라미 1번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부동산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부동산은 유형별, 지역별 분산 투자로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수월하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2번 지문이 자주 나오고, 동그라미 3번에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는 이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해서 최선의 조합을 선택하는 게 포트폴리오 관리다라고 표현했어요. 어쨌든 그 말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키워드가 지금 분산 투자라는 것이 하나 나왔어. 그럼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첫 번째로 이제 논하셔야 될 용어가 평균 분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변이계수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논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어는 분산 투자라는 단어예요. 분산 투자. 그럼 분산 투자를 통해서 목적은 뭐냐면은 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에 대한 논리를 그대로 이해해 주셔야 돼. 그 위험이 제거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 수익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면은 위험이란 개념이 실현된 결과와 예상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잖아요. 그 위험을 줄인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실현시킬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이야. 위험 관리 방법 중에. 그래서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만을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킨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내용은 아무리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야. 위험 중에는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제거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이게 포트폴리오 자체 문제 나왔을 때 전통적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밑에 보면은 315페이지에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위험의 구성요소 박스 보니까 무슨 위험과 무슨 위험이 되어 있어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의 전통적인 핵심 개념입니다. 다음 페이지 딱 넘겨보시면은 그럼 체계적 위험이 뭐고 그리고 비체계적 뭐라는 것이 쭉 설명이 돼 있어. 그럼 위험에 대한 종류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이 있고 체계적 위험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위험을 합한 것이 포트폴리오 위험이다. 그 총위험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항상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등장하는데 분산 투자 위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 근데 제거 여부를 따져봤더니 요것만 보셔도 거의 뭐 많이 맞히는데 체계적은 아무리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얘는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이야. 제거 불가능한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야. 그러면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을 때 투자자들은 어느 위험을 더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할까요? 제거할 수 없는 체계를 더 심각한 위험을 인식할까? 아니면 제거가 가능한 비체계를 더 심각한 위험을 인식할까?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거할 수 있는 비체계적 더 심각한 위험으로 강조합니다. 포트폴리오 목적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제거되는 위험이라 그랬죠.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논리가 이게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우선 그것만 줄을 쳐주시고요. 보통 예시할 때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이런 말 돼 있어요. 보통 체계적 위험으로 저희들이 예시되는 위험의 세 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가능적으로 거기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금리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라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보통 얘기해. 뭐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나왔으니까. 바로 밑에 뭐죠? 분산 투자로 감소할 수 없는, 즉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라 돼 있어. 그럼 체계적으로 클수록 요구 상승한다, 위험 상승. 이거 동그라미 3번 논리인데 투자자는 말씀드렸죠? 어느 위험도 심각한 위험을 인식한다? 비체계로 심각한 위험을 인식해. 왜 그럴까? 체계적인 위험은 분산 투자에도 제거할 수가 없어.
그럼 투자자는 투자하지 않을 바는 모르겠지만은 투자를 꼭 하려면은 체계 좀 감수해야 돼. 감수해야 되는데 제거가 불가능해. 그럼 제거 불가능한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가 상대방한테 보상을 요구한다. 얘는 제 체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이야.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은 상대방이 요구하는데 어디에 반영한다?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건 위험 할증률에 반영되는 거야. 위험 할증률에 반영이 돼서 여기에다가 뭘 더하죠? 무위험률을 더하면 뭐가 나왔어요? 유구 수익률이 나오는 거야. 그 체계적 위험은 그래서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위험이야. 그래서 유구 수익률에 반영이 돼 가지고 요구가 만약에 기대가 요구보다 크다. 그럼 요구는 10%인데 여기는 체계적 반영돼 있어요. 기대가 12%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실현된 수익률도 12%가 나오면은 기대 요구가 똑같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체계적 위험은 유구수익률에 반영됐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는 거야. 때문에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 감수할 필요가 있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필요한 위험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한 위험. 그래서 만약에 실현수 12% 나오면은 이 사람은 체계적 보상을 받아가지고 해결이 된 거야. 이게 문제가 안 돼. 보상을 받는 위험이니까.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거를 감수를 해봤자 상대방한테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다 보니까 얘는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반영이 안 돼. 위험할지 반영이 안 돼. 그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보상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위험할지에 반영을 못 해. 그러면 이걸 최선의 방법은 제거시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거를 못 시켰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걸 제거를 못 시키고 그냥 안고 투자했어. 불확실해서 안고 투자한 거잖아. 그러면 실현된 결과가 나중에 보면은 투자자는 체계적 반영해서 10%를 요구하는데 기대가 12%가 기대가 되는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실현수익 8%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실현수익률이 기대랑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투자한 거를 뭐죠? 후회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투자한 거를 만족하고 투자한 거 후회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체계적 위험 때문이 아니라 무슨 위험 때문이야? 불확실성으로 기대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인 비체계적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관심 갖는 것은 비체계를 얼만큼 제거하느냐, 보상도 받을 수 없는 비체계를 얼만큼 제거하느냐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비체계적 위험이 포트폴리오 관심 대상되는 위험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개별 부동산 특성으로 개별성 때문에 야기되는 위험이다. 피할 수 있는 위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란 보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투자 대상을 다양하여 분산 투자함으로써 비책임 지출을 수 있다. 이 말도 무슨 뜻이야? 비체계적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뭘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앞에서 체계는 분산 투자해봤자 제거가 불가능하고 비체계는 제거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맨날 반대로 내. 체계가 가능하고 비체계가 불가능하고. 이게 전통적인 시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다 똑같은 말이 반복됐는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 불필요한 위험인 비체계 통계 제거는 여기서 아까 전에 앞에서 의의에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해서 최선의 자산 조합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불필요한 위험이 뭐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수할 필요가 없는 위험이라는 거죠. 왜? 감수할 필요가 왜 없겠어? 내가 안고 투자해봤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감수할 필요가 없는 위험이야. 그럼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것은 무슨 위험을 말한다? 불필요한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말한다는 거야. 그 옛날에는 이제 불필요한 위험, 필요한 위험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다 제거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방가르 1번 체계적 위험과 방가르 비체계적 전체를 정리해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체계는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 비체계는 제거가 가능한 위험. 분산 툴을 통해서 근데 체계적 위험의 종류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그리고 이제 금리 등이 제시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포트폴리오 관리 대상되는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걸 계속 알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논리야. 밑에 보면 이제 위험 감소 효과 있는데 그 다음 논리가 그러면은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건데 그 타겟팅이 불필요한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즉 빛의 계좀 제거시키는 게 목적이야. 근데 아무 자산끼리 결합한다 그래서 빛의 계정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야. 이게 그러면은 아무 자산 결합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 불필요한 위험을 즉 빛의 계정 위험을 제거시키는 자산 조합을 잘 해야 돼. 근데 자산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빛의 계점 제거되는 정도가 차이가 생겨요. 그 정도를 논한 것이 이제 오른쪽에 317페이지에 나오는 상관계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단어야, 이게. 그러면 이제 빛의 계점 제거시켜야 되는데 두 번째가 빛의 계점이고 요거를 제거하기 위한 계수가 상관계수. 상관계수. 이 상관계수라는 단어는 거기에 이제 그 첫 번째 줄 한번 줄을 치실 건데 상관계수란 두 자산들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관계수란 말은 뭘 말한다고요? 투자를 할 때 투자하고는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들의 수익률에 상관계수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 뭐죠? 상관계수다라고 우선 알아두시고 의미는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상관계수 값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갖는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사이를 갖는다. 이것도 꼭 줄 쳐주세요. 그 상관계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범위를 갖는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까지인데 이 마이너스 플러스란 말이 굉장히 의미를 가져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라 플러스라 할 때 상관계수는 투자자가 이제 A 자산하고 B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 이 두 자산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이야. 그럼 두 자산에 빛에겐 충격을 줬어. 충격 주면 수익률이 변동될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변동되는데 이 빛의 계정 위험이 제거 가능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냐면은 빛의 계정 충격 줬을 때 자산 조합을 잘 하잖아요. 수익률의 변동성이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A 자산은 빛의 계정 충격 줬을 때 A 자산은 마이너스 10%인데 B 자산 같은 위험에 대해서 플러스 10%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익률의 변동성이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그럼 여기서 손해보는 건 어떻다? 여기서 커버할 수가 있고 두 가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위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관계수는 이 투자하고자 하는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 변동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수익률의 변동성. 변동성이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것은 수익률의 변동 방향을 말해.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의미하잖아요. 그 수익률의 변동성이 반대 방향을 움직인다는 거야. 반대 방향 움직이고 플러스 1이 있죠. 요거는 수익률의 변동 크기를 말한다.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요거는 동일한 크기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플러스란 말이 나오거든요. 플러스는 수익률의 변동성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그리고 요는 1이란 말은 동일한 크기야. 동일한 크기로 움직이는 것은 1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결합하는 두 자산의 상관계를 통해서 자산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요 지문들이 종종 나왔었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란 말이 나왔잖아.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란 말은 결합하는 두 자산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거야. 상이한 자산이고 그리고 동일한 크기라고 나오잖아요. 그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 성격이 완전히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완전히 상이한 자산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동일한 방향이란 말은 투자하는 자산의 성격이 얘는 유사한 자산이란 뜻이고 1이라고 나올 때는 얘의 자산이 완전히 유사한 자산이란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이걸 통해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포트폴리오 효과란 말은 무슨 위험을 제거하는 거? 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키는 정도를 포트폴리오 효과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결합하는 자산의 성격이 완전히 상이한 자산이야. 수익률의 변동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완전히 제거되는 비체계는 어디까지 제거되냐? 0까지 제거된다는 거예요. 비체계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 상관계수가 만약에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똑같은 자산끼리 결합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비체계점이 전혀 제거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317페이지에 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플러스인 사이를 갖는데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할수록 상관계수 값이 어디에 가깝다? 1에 가깝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움직임이 똑같으면은 상관계수가 얼마다? 1이 된다는 거야. 그 완전히 정의상관계다 설명이 되면서 반대로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움직임이 상이할수록 어디 가깝다? 마이너스에 가깝고 완전히 정반대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결합하는 자산 성격이 유사하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서 결합하는 자산 성격이 상이하다는 뜻이고 이게 1이 되면은 완전히 상이한 자산이고 플러스 1이 되면은 완전히 유사한 자산이야.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 맨 밑에 보면은 상관계수가 위험 감소 효과 나오잖아요. 반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상관계수가 1인 경우 요런 경우야. 1인 경우는 그 분산 위험 감소 효과가 없다. 즉 포트폴리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이면은 결합하는 자산의 성격은 A, B 두 가지를 결합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가 나타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A, B 분산 투자했지만은 B체계에 충격을 줬는데 A 자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로 나타났고 B 자산도 똑같이 마이너스 10% 나타난 거야. 마이너스 동일방 움직였잖아. 크기도 10% 똑같이 움직였죠. 결과적으로 본인은 분산 투자했지만은 이게 분산 투자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격을 가진 한 가지 자산에 투자한 거랑 매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가 나타나지 않아. 아무리 결합해도 결국 마이너스 10%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논리가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보시다시피 상관계수가 1인 경우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줄 치워주시고 그럼 1인 경우는 분산 효과가 없다는 말은 비체계적 위험이 전혀 제거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근데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상관계수 값이 1만 아니면은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나. 그러다가 동그라미 4번 보면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위험 감소가 최대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맨 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관계수가 완전히 부해상관관계, 즉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자산 구성비를 조정함으로써 비체계가 어디까지 된다? 0까지 된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B체계가 A하고 B에 충격을 줬어요. 아까 예를 든 거죠. 근데 같은 위험에 대해서 A 부동산은 마이너스 10% 수익률이 나타났고 B 자산은 플러스 10%가 나타난 거야. 그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두 자산의 수익률이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 움직였고 똑같이 10% 해가지고 동일한 크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두 자산은 완전히 상이한 자산이 돼요. 그럼 결합해보면 여기서 손해보면서 다 커버했기 때문에 두 자산에 투자했을 때 비책이 완전히 제거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이 A하고 그 B 자산 서로 투자했을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범위를 갖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플러스 1인 경우는 분산 투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플러스 1을 제외하면은 즉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어떻다? 가까울수록 이 비체계를 제거하고자 하는 분산율이 점점 커지다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어떻다? 완전히 비체계 제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 상관계수에 의하고 반가령 상관계수하고 위험 감소 효과는 장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범위를 갖는다. 근데 마이너스란 말은 서로 수익률이 비체계 충격줄 때 반대 방향이고 플러스는 동일 방향이다. 그리고 1이라는 숫자는 동일한 크기를 말한다. 근데 마이너스 가까울수록 상이한 자산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결합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된 효과가 점점 커진다나 플러스를 가까울수록 효과는 점점 작아지다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버리면은 완전히 유사한 자산에만 투자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완전히 상이한 자산이 결합했으니까 한쪽에 손해본 것을 나머지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비체계 좀 완전히 제거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점점 효과가 커지더라는 식으로만 이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표현하죠. 두 자산을 결합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0이라면 총위험과 체계적 위험은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지문이 있어요. 요게 O냐 X냐를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상관계수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포인트는 이제 뭐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 그럼 아까 무슨 뜻이죠? 마이너스 1이면은 비체계 점이 완전히 제거된다 그랬죠? 0으로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총위험하고 체계점 같아질 것이다. 두 가지 똑같대. 이거는 5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계 완전히 없어졌죠. 요건 사라졌어. 그럼 뭐는 남았어? 체계적 위험은 남았잖아. 그럼 총하고 체계점 같아지게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완벽한 투자가 되는 거지.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은 요구 수준에 반영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고, 제거할 수 없는 비체계적 위험은 그래서 제거해가지고 완전히 날려버렸으니까 결국 투자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투자자는 본인이 요구한 수익률을 100% 실현시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에 대한 논리가 이 크게 뭐 어차피 이제 마이너에 가까울수록 플러스에 가까운 이런 형식으로만 이제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그 317페이지의 그 문구가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밑에 동그라미 5번까지 자세하게 하나씩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좀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맨 밑에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수는 나중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니까. 어쨌든 그래서 포트폴리오 문제 나올 때는 이제 여기까지 잠깐 보면은 평균 분산을 하나 잡고, 그 변이계수 어떤 의미인지 하나 잡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잡고, 그리고 분산도 타겟팅 무슨 의미다? 비체계적 잡고, 비체계점 제거하는 점 뭐에 따라 다르다? 상관계수에 따라 다르고, 상관계수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점점 커지더라. 플러스일 때는 나타나지 않고, 플러스 1일 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평균 분산, 변이계수, 분산 투자, 비체계적 위험, 상관계수 의미 5가지를 잡으시면 돼.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첨가해야 돼요. 그 논리가 319페이지 보면은 양가로 5번에 최적 포트폴리오란 말이 나와요.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거기 하나 줄을 쳐주셔야 돼. 효율적 프론티어 있죠. 효율적 프론티어와 그 무차별 곡선과의 접점이 접점. 접점이 뭐다? 최적 포트폴리오야.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뭐고, 무차별 곡선은 뭐라는 걸 잡으셔야 되고, 밑에 효율적 프론티어란 말이 나오죠. 효율적 프론티어는 거기 줄 치실 거. 평균 분산 원리를 만족시키는 효율적 포트를 연결한 선으로 우상향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같은 말 우리는 효율적 전선이란 말을 많이 써요. 효율적 전선. 그래놓고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쭉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보시면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체계지에 좀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하고, 그리고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뭐라고요? 기울기가 급하다. 요거는 꼭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밑에 최적표 다시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앞에 보면은 319페이지에 그 효율적 전선해 놓고 거기 다시 한번 보겠어요. 거기 평균 분산 지별이란 말이 돼 있죠.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문제 나올 때 지금 이제 투자자마다 이제 선택이 다른데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글로 이제 효율적 전선이라 하고, 효율적 전선과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란 말이 방금 나왔어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간의 접점. 접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거를 최적 포트폴리오다. 이런 논리입니다. 요것은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아까 전에 이제 다시 용어, 포트폴리오 평균 분산, 그리고 변이계수, 분산 투자, 그리고 이제 비체계점 제거, 그리고 뭐죠? 그 상관계수. 5가지의 단어에다가, 그리고 이제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최적 포트, 이런 용어들에 대한 해석만 되면 돼요. 근데 이 효율적 전선이란 말이, 거기 아까 전에 책에 보신 것처럼 평균 분산 지표를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효율적 전선이 그냥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효율적 전선 나오면 뭐가 떠오르시냐면은 평균 분산 원리가 떠오르셔야 돼. 이 평균 분산 원리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 뭐다? 효율적 전선이야.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이 나오려면은 무차별 곡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이해하셔야 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차별 곡선이고 평균 분산 원리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 효율적 전선이야.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그림으로 구현하셔야 돼요. 저걸 다시 한번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효율적 전선인데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죠. 이 그림을 그리려면은 상황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 평균 분산번 1, 2, 3, 4번에 대한 논리를 여기다 그래프를 잡아야 돼. 그때 평균 분산 보면 평균이 기대 수익률이고 분산이 위험이었잖아요. 그럼 종축에다 뭐를 잡기로 약속했냐면은 크게 여기다가 기대 수익률을 잡고요. 횡축에다 위험이니까 표준 편차를 잡아요. 표준 편차. 이게 기대하고 표준 편차 이렇게 잡아요. 종축에다 기대, 횡축에다 편차야. 근데 자산이 이런 게 있어. 요게 이제 그 5%의 기대수를 가진 자산이 있고 요게 2% 자산이 이걸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자산을 보면은 여기 기대 수익률은 5%가 기대가 되고 위험 조소는 2%야.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그럴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10%의 기대를 가지고 여기 6%가 가지는 이제 B 자산이 있다면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A하고 B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A하고 B가 되는데 A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2% 위험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 5%라는 뜻이고 B 자산은 6% 위험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 10%라는 뜻이야. 10%. 그러면 A 자산은 왜 2% 최대 얻은 수익률이 5%밖에 안 되냐면은 이 A 자산이 2% 위험 수준이잖아. 횡축이 위험이에요. 그럼 이 자산이 일시적으로 10%까지 도달할 수는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위험은 2%인데 기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 2%가 10% 도달하면은 이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 투자를 해. 투자하다 보면 이 A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막 증가해. A 자산 수요가 증가하면 A 자산 가격이 막 비싸죠. 가격이 비싸지면 기대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좀 낮아서 어디서 균형을 이룬다? 여기서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야. 그래서 2% 위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 5%고 똑같은 의미로 6%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 B-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B-. 그럼 A가 우수해요? B-가 우수해요? 여러분들 투자한다. 그럼 A하고 B-를 비교할 때 당연히 어느 게 우수하다? A가 우수한 거야. A가. 왜 A가 우수할까? A하고 B-를 비교해 봤더니 A랑 B-는 수익률이 같아. 그렇죠? 수익률이 같으면 어느 걸 선택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돼. 그럼 A하고 B-는 같은 수익인데 위험이 작은 거. 그럼 평균분산법 몇 번이냐면은 수익이 같을 때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 1번을 지금 예시를 든 거야. 그럼 A하고 B- 비교하면 당연히 A가 우수하기 때문에 5% 수익률을 수평으로 쭉 펼치다 보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자산들이 있어. 이 무수히 많은 자산들은 전부 다 A보다 열등하고 지배당하는 자산이니까 전부 다 기각을 하는 자산들이야. 선택하면 안 돼. 같은 맥락으로 A 자산 2% 수익에서 위험 수준에서 수직으로 내리다 보면 여기 A-가 있다면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A가 우수할까? A-가 우수할까? 어느 걸 선택하겠어? 당연히 A를 선택해야 돼. 왜? A랑 A-는 뭐가 똑같아? 위험이 같아. 위험이 같으면 어느 걸 선택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A랑 A-는 수익은 위험은 같은데 A-가 수익이 높으니까 A-는 기각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A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리잖아요. 수직 내리 여기 무수히 많은 자산들이 있을 거야. 무수히 많은 자산 전부 다 기각해야 돼. 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A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리고 수평으로 펼치다 보면은 요 선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자산이 A보다 열등하니까 투자 대상에서 전부 다 기각시키는, 제외시켜야 돼요. 또 하나가 여기 C-가 있어. 그럼 A가 우수할까? C-가 우수할까?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뭐가 우수하다고 해야 되냐? A-가 우수하다고 해야 돼. 왜 그럴까요? A하고 C-를 비교했더니 A는 C-보다 뭐가 높아? 수익도 높아. 그리고 뭐도 낮아? 위험도 낮아. 그럼 몇 번을 낸 거다? 3번을 낸 거야. 3번. 그럼 약간 전에 평균분산 논리할 때 1, 2, 3번은 어느 투자자들 하든 투자 선택이 고민할 필요 없이 어느 거 우수한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
1, 2, 3번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리고 그리고 A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펼치다고 그러면 여기 빗금침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자산들은 뭐보다 열등하다? A보다 열등해서 얘는 기각을 하는 겁니다. 기각. 같은 맥락으로 B가 우수하냐 B'가 우수하냐 따져봐도 이것도 당연히 B가 우수해야 돼. 왜? B하고 B'는 위험이 같지. 위험이 같은 뭘 선택한다?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해야 돼요.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이거 똑같이 수직으로 내리고 수평으로 펼치다 보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자산들이 있죠. 이건 다 뭐보다 열등해? B보다 열등해. 그래서 이거를 다 여기에 존재하는 자산은 전부 다 기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여기에 F가 있다면 가정해 보세요. 그럼 A가 우수하냐, F가 우수하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평균분산 원리로 항상 논하는 거니까 평균분산법에서 A하고 F를 비교해보면 F는 A보다 수익이 높아. 근데 F는 A보다 위험이 커. 그러면 수익도 높고 위험도 큰 경우는 몇 번이야? 4번이야, 4번. 이거는 어느 것을 우수한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럼 A랑 F를 비교하면은 A는 F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우수합니까? 그럴 때는 자기 지비 영역이 있어요. 본인들의 수익률하고 위험률 포지션 잡아가지고 수직으로 내리고 수평을 펼친 이 영역에 해당되는 것만 본인이 우수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F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어. 그렇다 해서 F를 선택하면 안 돼. 왜? F는 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B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수익률하고 위험 포지션 잡아가지고 각 위험에 따른 수익률 중에 최고 우수한 상품이 A하고 B야. 그럼 A, B를 이제 서로 맞짱 뜨는 거야. 그럼 A랑 B를 비교 어느 것이 우수하냐라고 할 때는 어느 게 우수하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왜? B는 A보다 뭐죠? 수익이 높고 대신에 위험해. 근데 A는 B보다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거야. 평균분산법 몇 번? 4번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은 A, B로 대표되는 것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A, B는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준을 가진 투자한들이죠. 이 투자한들을 쭉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평균분산 기준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예요. 그 효율적 전선을 쭉 두 점을 쭉 연결해 봤더니 이게 효율적 전선인데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이게 보인 것처럼 우상형 형태를 가지게 되죠. 우상 형태가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갑돌이가 이 사람은 이제 A를 투자하고자 해. 근데 A를 투자하면은 2% 위험을 안지만은 얻을 수익률이 최대가 5%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의 위험 성향에서는 이 10%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본인이 10% 도달하려면은 본인의 위험 성향을 보다 공격적으로 바꿔야 돼. 2% 위험에서는 최대가 5%니까 이걸 도달하려면 본인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용에 있는 사업으로 그 위험 성향을 바꿔야 됩니다. 6%는 감수해야지 10%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이게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위험 수준에서는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논리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산이 A, B만 있는 것이 여기에 무수히 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뜻이다?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기대의 수익률을 가진 투자한들을 쭉 연결한 선이야. 쭉 연결한 선으로서 모양이 우상 형태가 되더라. 그럼 여기서 A하고 B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느 게 우수한지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뭐에 따라 다르다?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럼 투자자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은 무차별곡선이야. 무차별곡선. 그 무차별곡선은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데 이 태도를 나타낼 때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로 표현해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뭐 결과적인 것만 시험에 내더라고요. 기울기가 급할수록 보통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그러고요. 책에 아까 줄치시라는 게 이거였었어요. 급할수록 보수적인 투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완만할수록 공격적이고 급할수록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무차별곡선을 여기다 그려. 그럼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되도록이면 효율적 전선상에 존재하는 상품 중에 원점에 가까운 걸 선택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은 위험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갑돌이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높은 위험을 감수할 용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큰 자산을 많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위험 쪽이 경도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이 실제로 나왔을 때 을순이 무차별 이렇게 그려지고 갑돌이 무차별 곡선 그려졌을 때 을순이하고 갑돌이의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을순이가 갑돌이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맞는 거야. 즉 다시 공격적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뭐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높은 위험을 감수할 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험적으로 경도되다 보니까 기류가 좀 완만해지고, 그리고 이제 보수적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할 용이 없고, 되도록이면 안전한 자산 선택하다 보니까 이 수익률 쪽으로 이렇게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수적 투자자들은 원점에 가까운 선택한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공격적 투자자들은 위험을 많이 이제 안고 투자할 수 있는 용의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대로 효율적 전선상에서 멀리 있는 사람 투자한다. 그래서 상대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래서 기울기를 반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평균 분산 원리에 의해서 기준에 도출된 효율적 전선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의 접점이 뭐라고요? 최적 포트폴리오. 요것이 위험 상향에 맞는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알아두시고, 주의사항은 만약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교차점이다. 무조건 X가 돼요. 교차점이 아니라 무슨 점이라고요? 접점이라는 거야. 교차점이 왜 틀리냐면은 교차점을 그리잖아요. 두 개가 잡혀, 두 개가. 만약에 병파리다. 병파리에 이제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 병파리 거. 그러면은 병파리의 무차별과 효율적 전선을 이제 잡다 보니까 요게 교차점이 두 개가 생겨.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인지 보수적인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추천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럼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된다? 위험을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위험성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접점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교차점이 아니라 이거를 좌상향으로 밀어버려. 밀어버리면 이게 좌측으로 움직이다가 여기다 딱 접해요. 아, 접하는 요 지점이 이 병파리의 위험 성향이구나. 위험 성향. 그 위험 성향의 최대 얻어도 수익률은 요 정도다. 요 정도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요 효율적 전선의 접점, 여기보다 높은 위험성을 가진 자산하고 이거보다 안전한 자산을 가진 거를 얘네들 막 섞어서 가중평균으로 요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는 것이 펀드 매니저의 기본적인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접점이 최적 포트폴리오 교차점 하면은 틀리다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더라고요.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기준에 도출된 거야.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접점이 이제 최적이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내. 효율적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도출된 무차별 곡선과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효율적 전선과의 접점이 최적이다. 그럼 틀리게 되어 있어요. 요 효율적 전선이 도출되는 내용과 무차별 곡선이 도출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의 접점이 최적이라는 거를, 그래서 평균 분산 논리를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효율적 전선 나오면은 바로 평균 분산 또르셔야 돼. 그 평균 분산 나오면은 바로 효율적 전선 또르셔야 됩니다. 그 표현들이 이렇게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 20페이지까지 쭉쭉쭉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321페이지 보면 거기 26회 때 예제가 있어요. 잠깐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문제니까 다음 주 오는 걸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 1번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 예잖아. 체계적 제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근데 제거 가능하다 나왔으니까 틀리게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동그라미 2번 상관계수가 1보다 작다 그랬어. 1보다 작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틀렸지. 위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상관계수가 뭐라고 해야 돼? 1이라고 해야 돼. 상관계수가 1이면 완전히 유사한 자산이 결합한 거니까 포트폴리오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그 2를 제외하고는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상태에서는 1보다 작다고 표현은 안 되고 1인 경우라고 하셔야 돼. 이것도 틀렸었고요. 이번에 보세요. 두 개의 투자자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짐으로 효과가 작아진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플러스 효과를 가지면은 효과가 작아진다는 걸 논했잖아요. 근데 플러스라 그랬어. 상관계수 플러스면은 결합하는 자산의 수익률에 대해서 비책임 충격을 줬어. 동일방 움직이는 거야? 반대방 움직이는 거야? 그죠? 동일방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가 아니라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3번은 틀렸지?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즉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 접점이죠? 접점이 최적 포트폴리오다. 그대로 나왔지? 맞잖아. 그리고 이제 5번에 포트폴리오 편입된 투자 자산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어요? 안 되지. 체계적 아무리 자산 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성격을 가진 자산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다? 이건 체계적 줄어들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줄어든다면 무슨 위험이라 해야 돼? 비체계적 위험이라 해야 돼. 그럼 내용을 이제 분석하면 이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 구분하는 것이 두 개 지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이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구성 관계를 물어보는 게 한 개의 지문이 나온 거야.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그래서 포트폴리오 나오면 마지막으로 꼭 평균분산 원리부터 시작해야 돼. 평균분산 원리 잡고 변이계수가 있지만 요즘에 잘 되진 않고 그 포트폴리오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분산투자. 분산투자 목적 뭐를 제거하는 거? 비체계적이요. 비체계 제거하는 쪽은 뭐에 따라 결정된다?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이제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플러스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 선택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평균 분산 원리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래프로 구현한 효율적 전선. 그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 무차별 곡선. 이 논리도 평균 분산 원리에선 네 번째 경우 있었죠. 네 번째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지. 네 번째가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다르다 보니까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접점 뭐다? 최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이 26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처럼 글자를 바꿔가지고 표현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더라고요. 어떤 응용 문제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리까지 보면은 전체 투자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한 두세 문제가 나와요. 지렛대가 어차피 계산 문제니까 위험과 수익에 대한 논리,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장점, 지문으로 나오고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런 게 세 가지 주제에서 한 두세 문제가 나오더라. 이론적인 부분을 안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분석이 들어가. 투자 분석자가 들어가는 과정 중에 기본적인 것이 321페이지에 여기부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논리가 나와요. 화폐의 시간가치가 어떤 의미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이제 몇 강이더라? 24강에서는 그래서 꼭 출제되는 25강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용어고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기출문제가 많이 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화폐의 시간 가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